한국의 환율은 정말 뭐 1240원 올라가서 얼마 전에 막 갑자기 놀랬고 또 다시 1200원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좀 이 등락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바깥에 투자한 자산보다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팔면 외환시장이 바로 흔들리고 근데 다시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 그럼 다시 그들이 호로록 다시 사버리고 이러니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을 최소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만큼 올라와야지 외환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안정적이 될 거다. 네. 개도국의 딜레마 세 가지 모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제가 있던데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금리를 뭐 제가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면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자신의 통화를 약간 약세로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금리도 좀 낮춰요. 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자본을 또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환 시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세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예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금리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외환의 환율도 막아버립니다. 금리와 환율을 잡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자본 유출입이 됩니다. 이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와 환율이 세팅이 딱 돼버리면은 외국인들이 공격을 하든 어쨌든 거기서 차익 기회를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자본 유출이 통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셋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없다. 한 가지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세 가지 중에? 일단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입을 막는 나라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두 개 정도는 잡고 가도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굳이 잡는다고 하면 뭐 현재는 많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강만수 이제 장관님 뭐 이런 분들은 좀 우리나라 통화는 좀 약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좀 의도들이 항상 조금씩 보였죠.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중국이 세 가지를 다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잡지 못하고 자본 유출을 통제해 버리는 거죠. 자본 유출을 통제하니까. 요거를 하나를 포기한 대신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자본 유출이 풀려버리면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놓쳐야죠. 네. 그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자유화가 되면. 네, 뭐 유출이 일어났든 아니면 금리가 확 오르든 떨어지든 아니면 환율이 확 무너지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 자본 시장에 대한 개방. 그것도 매우 크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공격에 의해서 자유로운 환율과 그러면 뭐 다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환율을. 그것을 뭐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원하는 거는 이건 아주 과거부터 계속 원하던 거긴 한데 너네 통화 원래 수준보다 너무 낮다. 이제는 좀 높게 가져가라.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미국이 보고 있는 적자를 우리도 좀 이렇게 해소하고 갈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안화는 그냥 오히려 좀 더 약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는 아마 뭐 6등, 7등, 8등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럼 그만큼 어떤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외환보유고가 많으면은 이제 약간 자랑성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정부, 안전하다 우리. 네, 정부 차원에서 우리 외환보유고 이만큼 있어요. 이런 거를 은근하게라도 이런 걸 좀 내비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외환보유고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환보유고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나라랑 무역을 해가지고 그게 뭐 상품이든 서비스든 벌어들인 돈이 자본 수지가 적자가 나면은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왜냐면은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에 둥둥 떠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벌어들인 돈을 자본 수지 적자를 낸다는 거는 바깥으로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든. 그러면은 똔똔이 맞춰지게 되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외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게 되고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도 자본수지가 오히려 또 흑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걸 사는데 우리는 바깥을 투자 안 하니까요. 그럼 그 달러가 다 우리나라에 남아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원화에 그 절상 압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국가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흑자분만큼 다. 그게 외환보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면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게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민간의 해외 투자가 됐으면은 위기가 터질 때 서로 팔고 나가면 됩니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팔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되는데 이게 국가가 들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돼버리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자산을 막 파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그럼 외환보유고를 헐어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기사가 막 뜨죠. 외환보유고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현재의 구조에서 유지가 돼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대외 그 자산을 충분히 어느 수준까지는 일본처럼 되지 말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그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네. 국내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막 뭔가를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 자산을 늘리는 게 훨씬 그렇죠. 유리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서로 균형이 맞는 수준까지만요. 근데 이제 한국은 프레임이 언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달러를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네. 너무 집중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뭐 그건 언론의 뭐 잘못이진 아닐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정부가 자꾸 그걸 다 갖고 간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외 투자를 좀 유인을 해야죠. 그렇군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데 엔화가 강세. 네. 뭐 이건 아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말씀하신 거고. 자, 중국 외환 보유고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고 그 뭐 미국 국채에도 뭐 1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네.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혹은 거기에 어떤 뭐 약점은 무엇인지.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외환보유고가 처음에는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외환보유고죠.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된 거잖아요. 예,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강력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중국은 그 채권을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거 팔아서 다른 거 살 것도 없고요. 그럼 유럽 국채 가서 사거나 일본 국채 가서 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전혀 활용도 못 되고 있고 지금 오히려 팔고 있는 거는 그냥 외환시장 방어용으로만 일부를 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제가 제목을 저렇게 쓴 이유는 사실 강력하지 않다가 현재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요즘 그 중국 정부에서 그 국채를 좀 팔아가지고 네. 그 돈 가지고 금을 막 사모으고 있다 이런 네.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모을 만큼 존재하지 않거든요. 크지가 네,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는 다 외환시장 방어용으로만 쓰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수 확 던져버려가지고 네. 미국 경제를 어렵게 그렇죠. 할 수 그런-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네. 근데 그 아닌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막상 실행을 해버리면 되돌아오는 후폭풍이 너무 맞습니다. 세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무서워서 못 쓰는 거잖아요. 네네.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쓸 수 없는 무기. 쓸 수 없는 무기죠. 그냥 협박용이죠. 근데 협박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상대가 네. 아, 이러면 팔아? 어떻게 네. 하면은 네. 막 걱정해야 그렇죠. 되는데 맘대로 해 이렇게 해봐. 보면. 그럼 같이 망해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네. 누가 이기나 보자. 왜냐하면 미국은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 지위가 있는 한 미국은 달러의 강세와 약세 정도를 자기가 발행하고 흡수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위안화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사든 팔든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이 통화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달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영원한 유일한 기축통화죠. 그러면 그 달러 기축 통화인 달러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이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연합하면서. 근데 유로화가 처음에 참 잘 나가다가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지금 유로화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제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가장 유일한 기축통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유로화는 유럽의 지금 몇 개 국가, 지금 정확히 몇 개 국가죠? 19개인가요? 뭐 어쨌든 그 몇 개의 국가들이 함께 쓰고 있는 통화입니다. 네.
통화를 같이 쓴다는 거는 한 개의 기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거거든요. 같은 통화가 나라마다 기준금리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요. 한 통화와 한 기준금리를 여러 나라가 같이 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어느 나라한테는 너무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느 나라에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상황에 비해서 너무 금리가 낮은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독일에게는 그 현재 유럽의 금리가 너무 높게 느껴질 거고 그리스한테 너무 낮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와 하나를 금리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억지로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유로화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재정 통합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 국가들이 세금도 다 같이 걷고 다 같이 돈 쓰는 것도 같이 정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나라처럼 경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경제 통합, 그러니까 정치는 따로 하더라도 경제는 완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아픈데 어떤 나라는 너무 뜨거운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유로화의 영원한 한계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정말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 유로화의 어떤 강력함이 보일 가능성은 없다고 없을 봅니다.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그 유로화로부터 탈출을 했잖아요. 영국은 원래 파운드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따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유럽 연합 거기서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런 뭐 또라이 같은 이런 욕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유럽의 앞날이 어둡게 보이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독자 생존을 위한 방법을 선택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쪽의 생각을 일단은 같이 하세요? 영국이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영국이 유로화를 쓰고 있었으면 그 선택을 진짜 쉽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다른 통화 쓰는데 쟤네들이랑 붙어 있어봐야 별로 실익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걸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그때 그 결정을 하는 그날은 정말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유럽, 그러니까 영국 나름대로는 이게 어렵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냥 조용하거든요. 영국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이렇게 큰 이슈가 아예 아니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들 나라에게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통화가 달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들 안에서의 무역 이런 것들만 영향이 미치니까 영국의 입장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이슈거리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 뉴스 이렇게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됐든 이야기하면 브렉시트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의 비중이 워낙 작으니까. 맞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서.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거든요. 영국이란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경제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문제가 깔끔하잖아요. 그만큼의 그냥 소비력과 그 소득력이 줄어드는 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